네, 바로 어학기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학이 제일 출제가 많이 돼가지고 어학 파트 먼저 보는 거고요. 일단 최다 출제 리스트 중에서 이번 주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도 봤듯이 17번이 제일 중요한 주제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1강이라고 되어 있고 이 밑에부터는 뭐 2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1강 1회차 수업에서 얘는 17번만 알면 된다. 이렇게 일단 체크를 해두시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출풀이에서 여기 보면 주제 리스트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풀어오진 마시고 이 중에서 일단 17번을 먼저 찾아서 보면은 여기 17번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 지문은 7페이지 정도 되네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미리 찾아가지고 그 인강 들으면서 풀어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03년도에는 고리버적 성격과 관련해서 어법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식 두 가지 단순하게 이렇게 쓰는 거였다가 09년도 도게 되면은 예문을 주고 이 예문을 토대로 해당하는 중거 특징, 중거는 형태 변화가 없다. 요거를 찾게 고르는 문제가 나왔다가 11년도 가게 되면 이 부분에서도 3번의 중거는 허사가 풍부하다, 어순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정오 판단을 하도록 또 하고 있고, 그리고 19년도에 되게 되면 문제가 되게 유사하죠. 我喜欢散步他们发红散步，散步是一种很好的运动。되어 있는데他喜欢漂亮，衣服很漂亮，我要买漂亮的衣服。 예문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중국어의 특징을 또 서술을 하도록 했어요. 이래서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험 포인트는 다 똑같거든요. 중국어는 형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순과 허사가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로 이렇게 4번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매번 문제가 똑같은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문 가리를 하거나 고리법까지 연결해서 시험을 좀 더 확장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일단 설명 듣고 문제 풀어가지고 오고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 설명 듣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은 표시했다가 또 복습하고 내가 문제 변형해서 내보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활동을 1, 2월에는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 2월은 기출 파트만 제가 쭉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 어학이라고 하는 거를 옛날에는 소학이라고 했어요. 중국어로는. 지금은 중국 어학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옛날에는 小学 소학이었고 소학의 연구 범위 3개를 쓰라. 어학개론이 중간에 보시면은 간지로 교과교육학 어학개론 문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어학개론 마인드맵 1페이지.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소학의 연구 범위 3가지를 쓰라라는 게 이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어의 한자의 특징을 일단 아셔야 되는데 중국어의 한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형, 의 3가지가 3요소예요. 그럼 한자의 형태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문자학이에요. 그리고 한자의 음성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음운학 혹은 성운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자음이 고대음과 현대음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이런 일련의 변천 과정이나 성운 결합 뭐 이런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의미를 연구하는 학문 이거를 훈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대의 그런 뜻에 맞춰서 고대의 한어를 이제 그 뜻풀이를 하는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훈고학이라고 한다. 이게 소학의 3가지 연구 범위가 되겠다. 그 다음에 어학개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통론, 음성, 문자, 어휘 우리가 현대한어라고 하면 이렇게 5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음성, 문자, 어휘, 문법인데 이 문법은 우리가 별도로 볼 거잖아요. 그래서 어학개론에서 통론 1시간, 음성 3시간, 문자 2시간, 나머지 어휘 3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서 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통론의 주요 시험 범위는 뭐냐면 보통화 이게 이제 한 갈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갈래가 현대한어의 특징이에요.
근데 현대한어의 음성적 특징, 어휘적 특징, 문법적 특징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는 거고. 그래서 보통화가 원서로 쳐도 한 장도 안 되는 되게 조그만 분량인데 여기서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어학개론에서는 정의와 명칭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문법 같은 경우에는 뭐 오문장을 수정하고 근거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 고대문학 같은 경우에 문학사적 의의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어학에서는 해당하는 명칭 개념, 방금 소학의 연구 범위 세 가지도 일종의 명칭과 정의잖아요. 이걸 적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화 하면은 보통화가 중국어인가 이렇게 알면 안 되고 보통화란 뭐다? 정의를 정확하게 음성적으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고 어휘적으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고 문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무엇이다. 이게 정확하게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보통화의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 보통화는 그 표준어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언어에는 표준어가 있고 방언이 있죠. 방언의 상대적인 그 해당 민족, 그 나라의 공통 언어를 우리가 표준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국어의 표준어가 바로 이 보통화인 건데 보통화에는 세 가지 규범이 있다. 그래서 일단 음성적 기준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가 뭐예요? 이 베이징 위인웨이标准인이라고 해서 베이징 북경의 발음을 그 음성적 표준으로 삼는다. 이게 먼저 이게 음성적 기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남방 발음에 비해서 비교적 음절 구조가 간단하고 배우기 쉬워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는 베이팡 방언, 북방 방언을 그 기초 방언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팡 방언, 웨이지주 방언, 기초 방언으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모범적인 현대 백화문 저작을 그 문법 규범으로 삼는다. 그 이유는 뭐냐? 문언이 있고 백화가 있죠. 근데 백화는 문언에 비해서 구어에 더 근접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글상으로 쓰는 서면어, 문어라는 게 있고 우리가 구두 언어로 말하는 구어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 한국어도 구어는 굉장히 쉬운 데 비해서 뭐 격식을 차려서 써야 되는 서면어는 더 어렵죠. 근데 중국어도 이 문언과 구어의 차이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존의 그 문언 말고 입말에 조금 더 가까운 서면어를 만들어 쓴 게 백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언 말고 백화를 그 문법적인 규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문언이라고 하면 당송팔 때 가면 막 이런 거를 문법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현대한어의 구어 굉장히 많이 격식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화문을 규범으로 삼때 명청대 때도 백화소설이 있었죠. 뭐 서유기 뭐 이런 것도 백화소설이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도 삼으면 안 되니까 현대의 백화문 그것도 문학적 작품 보면 일부러 수사 효과를 주기 위해서 문법적으로 틀린 말도 하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수사적인 표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제외하고 모범적인 典范的现代白话文著作 저작을 그 문법적 규범으로 하는 한민족 공통어 이게 보통화의 정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미리 수업을 듣고 왔다면 여기는 이제 한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해당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겠죠. 한민족 공통어는 이 베이징 위인为标准音以北方话为基础方言以典范的现代白话文著作为语法规范的普通话다 그리고 요게 똑같이 21년도에 보면은 보통화의 세 가지 발음, 어휘, 문법의 명확한 규정을 적어라. 그러면은 이때는 이걸 빈칸 채우는 거였지만 여기에서 이 정의를 외워서 썼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 기출문제를 안 보고 보면 이걸 어디까지 외워야 돼 하겠지만 기출문제를 보고 보면 이거는 이 정의를 다 외워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공부 범위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거는 명칭만 알면 되고 정의는 외울 필요 없어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정의까지 다 외워야 돼 이런 범위를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정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보통화 또 이제 어학개론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개념이 혼동되는 것들을 구별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면 우리도 옛날에는 북경어학원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서울말을 표준어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듯이
근데 서울 말도 서울 사투리도 일종의 이제 표준어는 아닌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표준어는 서울 사람 말을 이제 근간으로 썼듯이 아까 베이징 위인 북경 음성을 그 표준음으로 하고 베이방방엔 북방방언을 기초 방언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할 수밖에 없겠지만 베이징화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방언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보통화는 공통어, 표준어인 거죠. 개념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음성, 어휘, 문법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보통화는 정의상으로 봤을 때는 한족의 공통 언어인 거고 북경어는 방언의 일종이다. 그리고 공통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이징화, 베이팡팡엔을 기초로 보통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음, 어휘, 문법상의 유사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완벽히 일치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북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얼화운도 되게 많이 쓰고, 예를 들어 민텐이라고 하면 미알, 찡즈, 거울 같은 경우도 찌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얼화운이라든가 경성도 많고요. 비음음미, 엉 같은 발음도 되게 많고요. 완벽하게 보통화로 다 흡수된 건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중국어를 나타내는 말인데도 여러 개의 명칭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통화도 있고 구어위도 있고 화위도 있고 중거위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나눈 거나 봤더니 지역적으로, 예를 들면 중국의 대륙 본토에서는 표준어를 보통화라고 부르는데 대만에서는 구어위, 국어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국어는 중국어에서 대만에서 표준어를 지칭하는 명칭이다. 그러니까 보통화라는 거는 다 똑같지만 지역별로 이 보통화를 그 지칭하는 명칭이 다 다른 거죠. 그리고 화교 사람, 화인들, 화교들 같은 경우에는 후아위라고 하고요. 한국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중거위라는 명칭을 쓰는데 이거는 틀린 말이다. 근데 요즘은 중국에서 역수입해서 쓰이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중국어 자체는 중거위라는 말이 없어요. 중거화는 있지만 중거위라는 말은 일본 우리나라식 한자 표기이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역별 구분이고요. 시기별로도 보통화를 지칭하는 명칭은 달라졌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구어위라는 명칭을 아직도 대만에서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어위가 보통화가 된 게 신중국 이후예요.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이제 설립되고 난 다음에는 보통화라고 불렀는데 그 이전에 신해혁명 때부터 이 기간까지는 구어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국민당이 대만으로 가면서 여전히 그 구어위라는 명칭을 갖고 갔고 대륙에선 이거를 보통화로 바꿔 부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명청대 때는 관화라는 명칭을 표준어로 썼어요. 이 관화는 관리들이 사용하는 말이라는 뜻이었고요. 그 이전에 한대 때는 통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통용되는 말이다 라는 뜻이었고, 최초에는 춘추시대 때 아언, 야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는 우아하다, 바르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건 시대별 명칭이에요. 아언, 통어, 관화, 국어, 보통화 이 순서대로 가는. 근데 얘네도 둘 다 시험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지역별 명칭, 시기별 명칭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마인드맵 1페이지에 내용 별거 없잖아요. 근데 벌써 여기서 5개나 6개나 시험에 출제가 됐다. 그래서 어학기로는 여러분들이 공략하면 되게 좋은 과목이에요. 다른 거는 분량이 되게 방대한데 어학개론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내용은 적고 출제는 많이 되는, 그러니까 공부 효율이 좋은 과목이다. 자, 그럼 보통화의 상대 개념이 뭐라 그랬죠? 방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방언도 이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일단 보시게 되면 방언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에 총 7대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7대 방언.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지도도 기출이 됐었어요. 여기 1번이 뭐예요? 베이팡팡옌. 2번이 뭐예요? 우팡옌. 3번이 뭐예요? 민팡옌. 4번이 커지아팡옌. 5번이 위에팡옌. 6번이 시앙팡옌. 7번이 깐팡옌. 이렇게 7개의 방언구가 있는데 대표 방언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베이팡팡옌은 뭐가 대표 방언이겠어요?
베이징위, 베이징화. 예. 그리고 우팡이는 상해잖아요. 상하이인데 상해가 그 오염이 많이 됐다고 해가지고 언어 오염이 많이 됐다 그래서 수조화를 대표 방언으로 치기도 하고 그래서 상해어 혹은 예, 소주어. 그다음에 민팡옌 같은 경우에는 북주, 북부는 후조화, 남쪽은 샤먼화. 그리고 커지아 방옌. 커지아의 커는 객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북방 중원에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정착하게 되면서 커지아를 객가를 이제 이루게 됐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 방언은 메이시위. 그 다음에 위에 방옌 같은 경우에는 광저우화를, 시장방옌을 장샤화, 깜방옌은 난창화를 그 대표로 하는데 이 방언에 따른 대표 방언 적는 문제가 기출이 됐었다. 그리고 이 지도도 나왔기 때문에 요거 다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각 방언별 특징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베이팡팡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사용 범위가 가장 넓은 이제 방언구고요. 보통화의 기초 방언이기도 하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입성이라고 하는 고대 언어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리을, 기역, 비읍 발음이 나는 게 옛날 중국어의 고대 언어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숫자할 때 1, 3, 뭐 이런 거 6 이런 게 오히려 고대 언어에서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어는 이게 다 받침 같은 게 없어지고 2, 뭐 이런 식으로 산 이렇게 가지만 우리나라 1, 2, 3, 4, 5, 6, 7, 8, 90이 그때 당시 당나라 때 이때 당시에 그 중국 음과 더 유사할 정도로. 근데 이런 그 발음이 싹 사라졌다는 거죠. 입성도 없어지고 권설음 같은 게 존재하는 게 북방방언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오방언하고 월방언, 민방언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남방의 고대음의 특징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객가방언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있지만 다른 방언들에 비해서 북방 방언하고 일치성이 높아요. 그 이유가 아까도 말했듯이 북방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아래 터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 이랬을 때 방언 표준어랑 어떤 게 더 가까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가깝겠죠. 그럼 베이팡팡옌이 표준어랑 제일 가까울 것이고 그 다음은 이런 깜팡옌, 셴팡옌 이런 거, 상감 이런 것들이 가깝겠죠. 지리적으로 북쪽에 있으니까. 그쵸?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커지아팡옌 같은 경우에 이 4번에 얘는 남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방언, 상방언만큼이나 북방방언과 비슷하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북쪽에 민족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북방, 그 다음이 감상, 객가가 여기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시험 문제는 모순이나 예외가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남쪽에 있으니까 사이가 멀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다른 북방방언과 유사하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럼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오방언, 민방언, 월방언. 근데 지도상에서 순서 보면 어떻게 돼요? 거리순이죠. 그렇죠? 2번, 3번, 5번의 순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멀어질수록 언어적인 차이는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4번 객가방언은 유일하게 북방방언과 일치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의 사요소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어학개론이 통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음성, 어휘, 문법, 문자 이렇게 4개 파트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언어의 사요소예요. 그러면 각 방언끼리 예를 들면은 뭐 광저우화가 있고 베이징화가 있다. 그러면 발음 차이가 제일 클까? 어휘 차이가 제일 클까? 문법 차이가 클까? 문자 차이가 클까? 생각해 보면 발음이 제일 차이가 크겠죠. 어차피 문자라고 하는 건 한자를 공통으로 사용을 하니까 차이가 없을 거고 문법 같은 경우도 어휘나 발음에 비해선 차이가 덜할 거고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방언들끼리 발음이 제일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문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말도 사투리가 대부분 서로 소통이 되지만 제주도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알아듣기도 어렵고 아예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말을 한국어가 있고 제주어가 있습니다. 부산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럼 왜 이렇게 발음 차이도 크고 쓰는 어휘도 다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얘를 서로 다른 언어 취급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발음상에서 봤을 때는 요거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중국어의 그 음절, 음성의 3요소는 성운조예요. 성모가 있고 운모가 있고 성조가 있죠. 성운조. 이거의 조합 관계가 다를 뿐이지 모든 중국어의 지역별 언어는 다 이 성운조 체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어디는 성조가 9개가 되고 어디는 뭐 3개밖에 없고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발음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성운조 체계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각각 상호 대응되는 음성 체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아예 영어나 뭐 다른 언어로 취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어휘 파트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특히 어소, 형태소, 단어, 구 얘는 단어가 아니라 구구, 중국어에서 단어는 사라고 해요. 그리고 어소는 형태소고, 그래서 형태소, 단어, 구라고 하는 어휘 단위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체계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문법 체계도 비슷하고 한자라는 문자 체계는 아예 공통이고 이렇기 때문에 얘를 전혀 다른 언어 취급을 할 수 없이 이런 발음상, 어휘상, 문법상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통화에서 갈라진 하나의 언어적 변체, 지류, 갈림이라고 생각을 하지 다른 언어 체계로 여기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오늘 보통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보통화의 개념, 그쵸? 그래서 보통화의 3가지 기준,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명칭과의 구별. 그래서 우리가 베이징화랑도 구별했고, 지역별 차이, 시기별 차이. 자, 그리고 보통화에 상대되는 방언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이 위치, 대표 방언, 지역별 특징, 그리고 이 방언 간의 차이, 요거 분별하는 게 중요한 요소였다. 이게 이제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통론에서 또 중요한 시험 포인트가 현대 한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현대라는 말은 뭐의 상대적인 말이에요? 고대라는 말의 상대적인 거고요. 여기서 한어는 다른 이제 영어 같은 경우, 잉위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형태 언어예요.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중국어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적으로 봤을 때 고대 한어나 이런 거에 비했을 때 현대 한어는 어떤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나 다른 이런 언어에 비해서 한국어, 일본어 이런 거에 비해서 중국어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게 현대 한어의 특징인데 아까 언어의 사요소, 요거는 계속 반복하세요. 언어의 사요소가 뭐였죠? 발음, 어휘, 문법, 문자. 근데 문자는 공통이라고 했으니까 고대 한어나 현대 한어는 문자는 똑같잖아요. 물론 번체자, 간체자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문자는 빼버리고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고대 한어랑 비교해 봤을 때 현대 한어는 발음, 음성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냐? 어휘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냐? 문법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를 구별하는 게 파트예요. 근데 음성에서의 특징은 시험에 나온 게 이거는 다른 어떤 언어랑 비교해봐도 중국어에 아주 뚜렷한 독특한 특징이죠. 그게 뭐예요? 성조가 있다. 근데 이 발음 특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뜻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냐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이 의미 변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내가 발음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뜻에 상관은 없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뭐 습관의 차이인 거지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게 뜻에 영향을 준다. 그럼 의사소통상의 오해가 불러일으켜질 수도 있고 소통이 일단 안 되니까 요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어의 성조는 뜻에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 睡觉 하면 물만두지만 睡觉 하면 잠자다가 되는 거고 看书 하면 책을 보다지만 看书라고 하면 나무를 베다. 그럼 뜻이 전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어에 성조가 있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휘 특징에서 중요한 거는 고대 한어랑 비교한 특징이에요. 이거는 고대 한어는
모든 단어가 단음절을 위주로 해요. 한 글자 글자가 단어예요. 근데 현대한어로 넘어오게 되면 소수의 예를 들어서 동사 같은 경우에 치, 취, 저, 라이 이런 단음절 동사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단어들이 다 어때요? 쌍음절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바위를 시라고만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도 시토 이게 돌머리가 아니잖아요. 뜻은 시에만 있고 토는 그냥 음절수 맞춰주려고 붙인 거잖아요. 왜 이렇게 했다? 쌍음절이 좋아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쌍음절에 대한 집착이 되게 심하다. 음절수를 맞춰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이게 어휘나 문법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게 되게 많아요. 이거는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어휘 특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쌍음절화. 단어가 쌍음절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음절은 이음절로 늘리고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와이자오 부장인데 사음절은 줄여서 와이장 이런 식으로 축약하고 이음절을 맞춘다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자, 그리고 중국어는 한자는 수천 수만 개인데 보통화의 음절은 400개 남짓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발음은 똑같은데 한자가 다른 게 수두룩하겠죠. 그거를 중국어에선 동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얘네는 모두 이 사성이거든요. 한자는 다 다르고 뜻도 다 다르죠. 이런 동음사가 많으면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글로 보면 구별이 되는데 말로만 했을 때는 혼돈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중국에서 지중考试, 지중考试 똑같이 지중考试인데 하나는 중간고사 하나는 기말고사거든요. 그럼 얘는 맥락상에서도 구별하기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겠죠. 들었을 때는. 이 지중考试 考得怎么样呢? 물어봤을 때 중간고사 물어보는지 기말고사 물어보는지 헷갈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동음 어소나 단어가 되게 많다. 동음사가 많다. 이거는 의사소통상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치 같은 경우도 화내다든지 생기가 있다든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국어의 어휘 특징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중에서 특히나 쌍음절화 중요하다. 근데 이 세 가지 요소 음성, 어휘, 문법 중에서 여기 보시면 얘는 기껏해야 지금 이 정도 나왔잖아요. 문법은 어때요? 항목 하나하나당 시험에 다 출제가 됐죠. 문법 특징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 제가 아까 얘가 17번 리스트에 있었던 최다 출제 주제예요. 자, 그러면 고리버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언어는 크게 세 가지. 고리버가 있고 형태 언어, 즉 굴절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차어라는 게 있어요. 형태 언어는 뭐냐면 영어처럼 예를 들어서 똑같이 I love him은 나는 그를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얘가 이렇게 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똑같이 그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여기선 힘이 되고 여기선 히가 되고요. 똑같은 난데 여기서는 I가 되고 미가 되고 알파벳의 형태, 문자 형태가 바뀌었죠. 형태가 바뀜으로써 뜻이나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게 되죠. 이런 것들을 형태 언어 혹은 굴절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가 대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워爱他, 他爱我 어떠한 경우에도 한자 형태가 바뀐 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자리, 그러니까 영어로 치자면 뭐 이런 시제라든가 격이라든가 남성, 여성 뭐 이런 또 이런 유럽 쪽 언어 보면 그리고 복수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형태가 변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얘는 문법적인 의미로 구별해 줄 필요는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금 달라진 건 뭐밖에 없어요? 똑같이 워랑 아이랑 타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치만 바뀌었죠. 이걸 뭐라고 해요? 어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순의 변경을 통해서 뜻이 다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때 형태 변화 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똑같이 이제 吃라는 거 뒤에 吃了 먹었다, 吃着 먹고 있다, 吃过 먹은 적 있다. 어떠한 조사를 쓰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조사라든가 부사라든가 뭐 이런 뭐 어기조사, 동태조사, 구조조사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뜻의 그런 문법적인 그런 기능의 차이를 나타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토탈해서 허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어는 형태 변화가 없다가 무조건 제일 중요한 문법 특징이에요. 근데 이 형태 변화가 없이 그럼 어떻게 문법적인 다름 차이를 나타내냐? 시제는 어떻게 다른 거 나타내? 예를 들어 러랑 뭐 꾸어 붙이면은 과거구, 저 붙이면 지속이야. 이런 허사를 붙여서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어순의 차이를 둬서 예를 들면 不很好라고 하면 不太好이지만 很不好 하면 非常的不好 정도가 뒤에 게 훨씬 강하죠. 我的弟弟라고 하면 나의 남동생이지만 我和弟弟 하면 나와 남동생. 이런 식으로 더 허와 같이 조사나 접속사를 써서 뜻을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문법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어순과 허사가 매우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 1번하고 연결되는 특징이 3번이에요. 3번을 먼저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아까 기출에서 우리가 살짝 봤죠. 他们饭后散步散步是一种很好的运动我喜欢散步 똑같이散步가 들어가요.散步의 품사는 동사밖에 없어요. 사전을 찾으면 자, 품사랑 성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품사는 그 해당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 성질이에요. 예를 들어 명칭을 나타낸다. 그럼 명사. 이 명칭을 대신해서 이것 그것 가리킨다. 대명사. 동작. 상태 나타낸다. 동작을 나타낸다. 동사. 이 상태를 묘사, 형용한다. 형용사. 이런 식으로 그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질. 이게 품사고요. 그럼 품사로 봤을 때는 얘는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근데 얘가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으로 쓰였는지를 구별하는 게 문장 성분인데 주어는 그 해당 그 문장 내에서 행위의 주체가 되고 수어는 그 주어를 묘사 설명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관형어 같은 경우에는 명사성 중심어를 꾸며주고 형용사는 뭐 묘사 이런 식으로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수어를 꾸며주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타만 파호 쌈뿌에서 쌈뿌는 수어로 쓰인 거죠. 밥 먹고 나서 운동하러 간다. 근데 쌈뿌, 시이종 헌하도 운동에서 쌈뿌는 주어로 쓰인 거죠. 산책은 좋은 운동이야 라고 하는 그리고 我喜欢散步라고 할 때 나는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 라고 해서 목적어가 된 거죠. 근데 품사 자체는 동사인데 수어가 되기도 하고 주어가 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쌈뿌의 형태가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래 영어는 동사는 주로 수어가 되고 명사는 주로 주어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품사가 하나의 문장 성분과 1대1로 대응되는 게 거의 특징이에요. 근데 중국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장 성분과 품사가 1대1 대응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품사가 형태 변화 없이 다양한 문장 성분과 서로 대응될 수 있다. 이게 중국어의 중요한 문법 특징이라는 거. 그럼 얘는 동사인데 형태 변화 없이 다양한 문장 성분이 됐죠. 근데 이거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른 말로는 품사의 다기능성이라고도 얘기해. 하나의 품사가 여러 개의 기능을 가진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형태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형태 변화가 없는 고리머적 특징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랑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이것도 출제됐던 예문이에요. 꽝저방즈라고 하면 어깨를 드러내다 노출하다. 그럼 이랬을 때 이 꽝 뒤에 동태조사 저 붙었죠. 그럼 얘는 동사일 수밖에 없어요. 품사가. 그리고 동사의 가장 중요한 문법 특징은 뭐다? 목적어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깨를 드러내다 목적어를 가졌으니까 얘는 동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꽝, 동주의, 부동쇼라고 할 때 꽝의 뜻은 뭐예요? 즈라는 거예요. 입만 막 나불나불 거리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럼 이때 꽝은 동주의를 수식해주는 부사라는 거고 띠반,
차더 팅광이라고 하면 이때 꽝은 반짝반짝 빛나다. 바닥을 반짝반짝 닦았다. 라고 해서 이때 꽝은 팅이라고 하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으면서 보어로 쓰일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밖에 없다. 그리고 公司名声好员工脸上也有光이라고 할 때 얼굴에 빛이 난다 라고 했을 때 이오 메이오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또 명사밖에 없다. 그럼 이랬을 때 꽝이라는 형태 변화 없이 여기서는 동사가 되고 여기선 부사가 되고 여기선 형용사가 되고 명사가 되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겸유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품사를 겸할 수 있다. 이것도 중국어의 고리버적 특징, 형태 변화가 없는 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유머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명사지만 얘가 형용사가 되려면 유머러스 이런 식으로 형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어는 이런 형태 변화 없이 여러 개의 품사를 가질 수도 있고 하나의 품사가 여러 개의 성분이 될 수도 있다. 이 공통적인 특징은 뭐다? 중국어가 형태 변화가 없는 고리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고리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허사를 주로 사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네 번째 특징 보시면 이 중에 조사, 어기조사 같은 경우는 허사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대한어랑 비교해 봤을 때 현대한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양사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고대한어는 양사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공자 말 중에 산란싱 삐요워시옌이라는 거 있죠. 이 산런은 뭐야? 상가란. 현대한어로 이걸 번역하면 상가란 이치싱저 지종 이딩 회요 워더 라오시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랬을 때 산런은 현대한어로는 싼거란이죠. 고대한어랑 비교해봤을 때 현대한어는 이 양사를 꼭 사용을 하는데 고대한어는 양사가 없다. 이게 현대한어와 고대한어로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외에 허사. 조사나 어기조사 이런 것들의 사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타마라고 물어보면 몰라서 묻는 거죠. 그입니까? 근데 시타바 알면서 묻는 거죠. 그러군요. 시타너 그네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특징 문장 단어 구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중국어는 어소, 단어, 구, 문장 이 순서로 간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어소를 제외하고 문장, 단어, 구,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 5개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주어와 수어 관계, 주술 관계, 동사와 목적어 관계, 동목 관계, 그다음에 동보 혹은 보충 관계라고 하는데요. 뒤에서 앞에 거로 보충해주는 그리고 수식, 앞에서 뒤에 거로 꾸며주는 그다음에 병렬, 연합, 예, 이런 5개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띠잔이라고 하면 땅이 흔들리다. 이건 단어예요. 근데 주술이죠. 띠면 짠동 하면 띠면이란 단어랑 짠동이란 단어가 결합된 구인데 이것도 지면이 흔들리다. 주술이죠. 근데 여기에 러 하나만 붙이게 되면 문장이 돼요. 나중에 어휘 파트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문장은 구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진술이 됐든 의문이 됐든 감탄이 됐든 명령이 됐든 하나의 어기를 완성된 어기를 가지면 이게 문장이 돼요. 그러면 러를 붙인 순간 진술의 어기를 가지죠. 그럼 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띠면 짠동러 하는 순간 얘는 주술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단어가 됐든 구가 됐든 문장이 됐든 이 주술이라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이게 중국어의 2번째 특징이다. 그래서 이 4개의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특징은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겠다. 그래서 오늘 어학개론에서 중요한 부분 살펴봤고요. 오늘 한 거 이 순서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번이 제일 중요하고 이 17번과 관련된 게 방금 살펴봤던 품사란 문장 성분 1:1 대응관계가 아니다 해서 다기능성과 겸유 가진다. 이건 연결되는 거니까 같이 보시면 효과적인 것이라는 거고 이제 그 외에는 나머지 이 순서대로 복습을 하시면 된다. 근데 만약에 오늘 다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이 17번하고 20번만 같이 묶어서 요것만 쭉 보시면 되고 요거 한 다음에 뒤에 요거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이제 변형해서 또 한번 내보시고 그렇게 복습을 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 문법 보겠습니다. 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그 명사, 대명사,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까지 볼 건데 이 4개 파트 중엔 최다 출제 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명사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이번 주 문법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문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출문제집에 보면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거는 중요 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또 이것도 해당하는 부분 복습을 하시면 예습을 미리 하시면 되겠고, 그 해당하는 내용을 마인드맵에다 미리 어떤 부분이 중요했는지를 체크해 가지고 오셔서 이 부분을 유의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문법은 우리가 크게 품사라는 개념이 있고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츠싱이라는 개념 자체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질 혹은 부류, 그래서 우리가 츠레이라는 표현도 써요. 츠레이 혹은 츠싱이라고 하는데, 얘가 우리가 문법책 같은 거 따져보면 앞에서 쭉 품사 해가지고 뭐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 동사, 형용사 해가지고 형용사까지, 그리고 부사부터 해서 부사, 조사, 탄사, 의성사, 부사, 접속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탄사, 의성사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명사부터 형용사까지 우리가 그 문장 내에서 실제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라고 해서 실사, 시츠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부사나 전치사, 접속사, 조사 등은 부가적인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쉬츠, 허사라고 얘기를 해요. 실사와 허사로 구별이 되는데, 실사에 해당하는 게 명사부터 형용사까지, 그리고 부사부터 나머지를 허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를 1주차에 이런 식으로 동사, 형용사 2주차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나누어서 쭉 살펴볼 거고요. 이 품사에서 중요한 시험 포인트는 품사의 문법 특징이다. 그래서 이 문법 특징을 알아볼 때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문장 내에서 어떠한 성분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랑 어떠한 것과 같이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호응관계, 결합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부사랑 명사는 같이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 얘는 목적어로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호응관계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일단 여기 보면 거의 모든 문법 측의 첫 번째 문법 특징은 실사의 경우, 실사랑 허사의 가장 그 두드러진 또 차이가, 실사는 문장 성분을 담당할 수 있어요. 주어나 수어나 관형어, 부사어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허사는 대부분은 문장 성분을 담당할 수 없어요. 유일한 예외가 뭐예요? 부사. 부사는 부사어가 될 수 있지만 접속사나 전치사 이런 애들은 문장 성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장 성분을 담당하는 이런 아이들을 실사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이 문장 내에서 담당할 수 있는 성분은 뭐다? 일단 중국어의 대부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어가 있고 수어 역할을 하는 애가 있고, 여기에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가 주어고, 중국어는 수어 뒤에, 우리나라랑 가장 큰 차이점이죠. 우리나라는 수어가 맨 뒤에 나오지만 중국어는 수어가 앞에 나오고 그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오고, 그리고 이 수어 앞에서 이 수어를 꾸며주는 성분을 우리가 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주어의 앞이나 목적어의 앞에서 이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주는 아이들 우리가 관형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주술목 혹은 주술보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부사어나 관형어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꾸며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기본적인 구조는 주술목이에요.
근데 보어는 뒤에서 이런 식으로 수어를 보충해주고 부사어나 관용어는 앞에서 중심어를 보충해주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성분인데 이런 문법 특징에서 일단 제1 특징은 무조건 뭐냐면 이 품사가 이 성분이 될 수 있다 없다예요. 예를 들면 명사는 주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관용어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성분이 될 수 있는데 될 수 없는 건 뭐다? 보어나 부사어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중국어에서 목적어는 무디위가 아니라 빈위, 비너라고 해요. 비는 우리가 손님 빈자잖아요. 그래서 객체, 수러의 지배를 받는 성분이다. 그래서 빈위라는 표현을 쓰고요. 띵위는 제한해준다. 그래서 관용어. 주어, 목적어, 관용어는 될 수 있지만 보어나 부사어는 될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분을 6개로 나눴잖아요. 주어, 수러, 목적어, 그리고 관용어, 부사어, 보어. 그쵸? 그럼 이랬을 때 주어, 목적어, 관용어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사성 성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어, 부사어, 수러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러성 성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명사성 성분이라고 하는 거 혹은 우리가 뭐 체언적 성분, 우리 국어 같은 경우에도 체언, 몸체가 되는 말과 용언, 꾸며주는 말로 나뉘거든요. 근데 중국어도 똑같아요. 이런 체언적 성분은 우리가 명사성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러성 혹은 동사성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런 꾸며주는 말들이거든요. 그럼 그때 이랬을 때 보어, 부사어, 수러 같은 경우에는 수러성 성분. 그러니까 요거를 왜 알려드리냐면 대부분 얘네들은 같이 가요. 얘네들은 명사성 성분이고 얘는 수러성 성분이잖아요. 그러면 명사성 성분이 될 수 있는 애는 다 명사성 성분만 되고 수러성 성분이 될 수 있는 애는 다 수러성 성분만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통 주어 목적어가 될 수 있으면 관용어도 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부사어 보어가 되면 수러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니까 명사는 명사성 성분은 되는데 수러성 성분은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명사 수로문이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 예를 들면 今天几月几号 라고 물어보죠. 그럼 원래는 今天是1月10号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今天1月10号我现在几点 이라고 했을 때 现在是3点 이라고 하지 않고 现在3点 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명사 수로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원래는 我是北京人 이라고 해야 되는데 我北京人他上海人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现在是3点 이라고 해야 되는데 现在3点 이라고 할 수도 있고 즉 특징은 뭐예요? 구어상에서 베이징, 상하이 같은 이런 본정을 말하거나 시간, 날씨 今天, 明天, 今天 뭐 이런 식으로 오늘은 흐리다. 날씨를 말한다던가 이럴 때 한해서 동사 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명사 수로문이에요. 근데 문법은 무조건 뭐가 많이 나와요? 문법은 규칙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시험에는 예외가 나온다. 그래서 명사는 원래는 수로가 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 명사 수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명사 수로문. 자, 그 다음에 수식을, 그 다음에 중요한 문법 특징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어떠한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성분이나 품사랑 서로 결합할 수 있는가, 수식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일단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거, 수량, 이게 지금 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문법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수량. 구가 결합을 해가지고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던 고대한어랑 비교해서도 중요한 현대한어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고대한어는 양사 없이 바로 수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었는데 현대한어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3本书 이거 学生 이래야지 3书 이 学生 이렇게 현대한어에서는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와 양사가 결합해야 비로소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이게 명사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고대 한어랑도 구별되는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고대 한어 경우 어때요? 산신, 이 이런 식으로 바로 이 차오이 뭐 원래는 이건 차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양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고대 한어에서는 이런 양사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량고는 수식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안 되는 건 뭐냐? 이것도 중요한 그 명사의 문법 특징이에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다. 왜? 부사는 수로성 중심어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명사는 물론 소수의 수로가 될 수 있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래 수로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헌쭈어즈, 또슈, 뿌렌 뭐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복수를 나타낼 때 뒤에 뭐 s 뭐 이런 것들 붙이면 되는데 중국어는 형태 변화가 없으니까 복수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뒤에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만 붙여줘야 되는데 이때 뭔을 붙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명사 그 기출 문제예요. 23년도에 이 부분이 출제가 됐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쓸 수 없느냐? 예를 들면은 우리는 새 친구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앞에 새가 붙어도 뒤에 복수를 같이 쓰잖아요. 여러분의 선생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근데 중국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学生们 할 수 있지만 싼 거 붙게 되면 싼 거 学生们 이렇게는 안 돼요. 싼 거 学生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나머지는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특수명사에 대해서 용법을 몇 가지 보게 되면 특수명사는 우리가 방위사, 처소사, 시간사 이런 것들을 특수한 기능을 가진 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방위사는 방향, 위치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방위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샹시아첸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방위사고 이게 단순 방위사고 이게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된 복합 방위사가 돼요. 그래서 샹민, 시아민 이런 복합 방위사가 되고 근데 방위사가 기본 의미를 가질 때가 있고 인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인신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 위에 확장된 의미로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의미와 인신 의미가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샹, 리 같은 경우에 샹은 표면 위라는 거죠. 예를 들어 쭈어즈 샹, 책상 위, 찌어실리, 교실 안. 기본적인 뜻은 어디에 위나 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이 방위사를 생략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론 너 책 어디다 뒀어? 그럼 책상 위에 뒀어라고 해야 되지만 책상에다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우린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걸 되게 엄격하게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경우에 이 방위사를 반드시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 쓰면 안 되냐가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슈 방자이나 라는 책 어디다 놨어? 그러면 슈 방자이 쭈어즈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슈 방자이 쭈어즈 샹까지 해야 맞는 문장이 된다는 거죠. 중국어는 이렇게 보통 명사가 장소를 나타낼 때는 생략할 수 없어요.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근데 니 짜이날 学的汉语 너 어디서 중국어 배웠어? 라고 물어봤을 때 我在中国里学习汉语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중국, 베이징, 상하이 이런 나라명이나 지명은 이미 처소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방위사를 붙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반 명사가 방위를 나타낼 때는 방위사를 붙여야 되고 고유의 지명, 국명 이런 것들을 썼을 때는 뒤에 방위사를 붙이지 않는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때때로 방위사는 정말 표면적인 기본적인 의미 외에 더 내재된 심화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샹을 붙이게 되면 짜이 셔머셔머 방면
在什么什么方面上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经济上 하면은 경제상에서의 문제, 경제에 있어서,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거고요. 시야를 쓰게 되면 在什么什么条件下라는 거죠. 뭐뭐 하에서, 어떠한 조건 하에서, 在我们的限制下, 우리들의 지지 하에서 라는 거고요. 중 쓰게 되면 在什么什么过程中, 어떤 과정 속에서 라는 거예요. 闲谈중, 우리가 이제 한담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런 식으로 인신 의미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처소사 부분은 쭉 넘어가고 시간사 부분도 넘어가서 이 페이지는 그냥 통으로 넘겨도 돼요. 그래서 명사에서 중요한 건 이 문법 특징 그리고 방위사 어떨 때 붙이면 되고 어떨 때 붙이면 안 되느냐까지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3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그럼 명사는 어떤 사물의 명칭이라 그랬어요. 대명사는 뭐예요? 대신해서 지칭하는 말을 우리가 대명사, 따이밍츠가 아니라 중국어로는 따이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따이츠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사람을 지칭하면 렌청다이츠, 인칭대명사, 나너, 우리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것, 그것 이런 식으로 이제 가리키면 지시대명사.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의문을 나타내면 의문대명사. 근데 인칭대명사에서 시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넘어가고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나한테서 가까우면 저, 나한테서 멀면 나인데 저 나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시험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메이의 용법이 하나 나왔는데 메이 같은 경우에 뭐뭐 예외 없이 모든 매일 또锻炼身体 매일매일 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나타낼 때 매일 쓰는데 메이의 추가적인 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메이가 평균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每个人都有一本书 사람마다 책을 한 권씩 모두 각각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每四个人有 예를 들면은 有一本书有一辆车 이런 식으로 4명당 책 한 권꼴 가지고 있다. 뭐 4명당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나타내는 용법이 메이에 있다. 그래서 메이에 빈칸 채우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인칭이란 지시대명사는 상대적으로 시험에 안 나왔었고 대명사에서 시험은 거의 다 의문대명사에서 나오면 된다라는 건데요. 제가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예외.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법 출제할 때 그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게 모순이에요. 모순. 예를 들면 의문사의 기능이 뭐예요? 의문을 나타내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근데 의문 대명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의문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의문 대명사의 비의문 용법이라고 해요. 아니 그럼 의문 대명사를 썼는데 의문을 나타내지 않는단 말이야? 특이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이런 거를 내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시험에 4번이나 나왔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비의문 용법 중에 하나 뭐냐? 반문이 있어요. 그거 누가 몰라? 라고 하면 진짜 누가 몰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 알지 그걸 누가 모르겠어. 다 알아. 라는 거죠. 이런 게 반문인 거죠. 谁不知道他是个忠实可靠的同志 걔가 성실한 거 누가 몰라? 라고 하면 라오장이 몰라가 아니라 人人都知道 이걸 얘기하죠. 谁都知道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물어봤어요? 谁不知道 누가 몰라로 물어봤지만 얘가 나타내고 싶은 뜻은 뭐예요? 谁都知道 모두 다 알고 있다죠. 이거를 한마디로 개괄하면 뭐예요? 부정 형식으로 물어보면 긍정의 뜻이 되고 긍정의 형식으로 물어보면 부정의 뜻이 된다는 게 반문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你找什么急? 라고 하면 뭐가 그렇게 급해? 라는 거죠. 나타내고 싶은 말은 뭐예요? 不用着急 어떻게 물어봤어요? 긍정으로. 나타내는 뜻은 뭐예요? 부정. 找什么急? 긍정으로 물어봤는데 不用着急 부정이 되잖아요. 谁不知道 부정으로 물어봤는데 谁都知道 긍정이 되잖아요. 이런 게 모순이고 재밌잖아요.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用肯定形式 긍정 형식을 써서 表示否定的意思 부정의 뜻을 나타내고 用否定形式 부정의 뜻을 써서 表示肯定的意思 긍정의 뜻을 나타낸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반문을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처음부터 谁都知道 라고 해도 되는데 谁不知道야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말을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거나 내 어기를 더 강화하고 싶을 때 이런 반문을 쓴다는 거죠. 아, 그런 거 누가 몰라 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 다 알아 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내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반문을 쓴다. 자, 그 다음에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의문 대명사에 우리가 활용,活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谁也听不懂他说什么 라고 하는 거는 뭐야? 그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 什么가 다 있어요. 你想吃什么 라고 할 때 什么는 어떤 용법이에요? 너 뭐 먹고 싶어? 뭐 과일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밥 먹고 싶어? 빵 먹고 싶어? 정말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죠. 이러한 용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정한 걸 지칭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의문 용법이에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근데 你想吃点什么 라고 물어봤을 때 뭐 什么都行 혹은 뭐 什么都不行 이라고 하면 뭐야? 나는 뭐 什么都不想吃什么都想吃 뭐든지 다 괜찮아.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이때 什么는 뭐예요? 임의의 모든 것, 예외 없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이것을 우리가 임지, 렌지라고 얘기를 해요. 임의의 모든 것, 예외 없는 모든 것. 근데 你想吃什么就吃什么 네가 먹고 싶은 그걸 먹어라. 이렇게 의문 대명사 두 개를 연용해서 동일한 대상을 결국 나타내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불확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불확지는 크게 봐서는 임지 안에 포함이 돼요. 근데 얘는 구조적으로는 명확하죠. 의문 대명사 두 개를 무조건 연용하니까 제일 구별하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중작을 하라 그러면 네가 먹고 싶은 거를 먹어라고 하면 니 친, 니想吃的东西吧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중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두 개를 연용해서 你想吃什么 네가 뭔가를 먹고 싶다면 就吃什么 바로 그 什么를 먹어라 라는 거죠. 자, 그리고 我很饿我们吃点什么吧 라고 할 때 什么는 뭐야? 우리 나가서 뭐라도 좀 먹자. 이 뭐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뭐라도 좀 어디 우리 뭐라도 좀 사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뭐? 불특정한 대상. 이것을 우리가 쉬지, 허지라고 한다. 근데 얘도 보면은 의문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고 얘도 의문문이 아니고 얘도 의문문 아니죠. 다 진술문이잖아요. 의문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의문문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비의문 용법 중에서 이 의문 대명사의 특수한 활용 용법이라고 한다. 의문 대명사의 활용 세 가지가 있다. 임지, 불확지, 허지. 그래서 의문 대명사의 의문 용법을 우리가 특지라고 하고요. 비의문 용법은 크게 반문과 활용으로 나뉘게 되는데 반문은 아까 말했던 긍정, 부정, 부정, 긍정. 활용은 다시 임지, 불확지, 허지 이렇게 구별하시면 된다. 그래서 의문 대명사에서는 이 용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용되는 의문 대명사의 용법을 구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헷갈리는 의문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령을 물어볼 때 10살 미만의 꼬마한테는 니今年几岁야? 이렇게 물어보지만 우리가 어르신들한테는 几岁라고 물어보면 안 되죠. 보통 뭐 니今年多大? 보통 또래 20살 남짓 할 때는 그리고 뭐多大年纪 혹은 您贵庚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이랬을 때 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핸드폰 번호 이런 거 물어볼 때는 니的手机号码是多少 혹은 돈 多少钱 그러니까 어떨 때 지를 쓰고 어떨 때 또샤오를 쓰냐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지는 보통 손에 꼽을 만한 수량 나타날 때.
물론 예외도 있죠. 지위에 지하오 할 때 둘 다 10 넘어가고, 현재 지된 할 때도 10 넘어가고, 그래도 쓰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몇에 해당하는 소량의 숫자를 나타낼 때 지를 쓰고요. 투어샤온 대량의 숫자. 그래서 만약에 형제자매 물어보게 되면 니요 지가 디디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만 총 학생 전체 정규 학생 수 물어본다 그러면은 니먼 쉐셔 요 지거 쉐셔 이렇게 잘 안 하죠. 투어샤오 쉐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얘가 중요한데요. 투어 같은 경우에는 뒤에 형용사를 쓸 수 있는데 단음절의 형용사만 가능해요. 우리가 중국 사람 키 물어볼 때 어떻게 돼요? 니 투어 까오 그쵸? 나이 물어볼 때 니 투어 따 무게 몸무게 물어볼 때 니 투어 중 이런 식으로 단음절의 형용사를 쓰는데 이때도 유의해야 되는 게 니 투어 까오라고는 물어보지만 니 투어 아이라고는 물어보지 않죠. 니 투어 따라고는 물어보지만 니 투어 샤오라고는 물어보지 않죠. 따하고 샤오의 차이는 뭐예요? 따는 면적에 있어서 얘를 기준점으로 0으로 할 때 점점 플러스로 향해 가는 거. 중국에서 플러스는 정수예요. 이거를 정으로 향해 간다. 정시향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는 중국에서 부예요. 그럼 부로 향해 간다라고 하면 뭐예요? 후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따, 까오, 쫑 이런 어떤 그런 그 도량 자체가 있는 거, 존재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정시향 싱롱츠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이너스인 거 이런 것들을 후시향 싱롱츠라고 하는데 투어는 반드시 단음절의 정시향 싱롱츠하고만 결합한다. 자, 그 다음에 점머하고 전양 같은 경우에 시험에 나온 용법은 딱 이거 하나만 일단 먼저 보고 할게요. 점머하고 전양은 공통적으로 어떻게에 해당하는 거죠? 这个字怎么写?这个怎么吃?这个怎样写?这个怎样吃?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은 보통 수러 앞에 쓰여서 수러를 꾸며주게 되는데 유일하게 그 명사성 성분 앞에 쓰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뭐냐? 성질 상황을 물어볼 때.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这是怎么回事이라고 물어보죠. 怎么 같은 경우는 怎么走怎么吃 이런 식으로 다 뒤에 이제 수로성 성분만 오는데 怎么回事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할 때랑 그 다음에 딱 이 용법 他是怎么个人怎么一个人 그는 우리가 보통 중장을 할 때 걔는 사람 됨됨이가 어때 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니 라고 할 때 션머양들언이라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럴 때 중국 사람들은 他是怎样一个人他是怎么一个人이라고 물어봐요. 전양 점머가 이때는 어떻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걔는 도대체 어떤 성향의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볼 때 관용적 표현이다. 다시 점머 이거는 전양 이거는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또 해당하는 내용 나오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션머와 점머도 용법을 구별해 볼 수 있겠죠? 션머 같은 경우에는 수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뒤에 와요. 션머가 你想吃什么 뒤에 와죠. 吃什么 그쵸? 근데 점머는 어떻게 돼요? 怎么吃 앞에 오죠. 그래서 일단 수로를 놓고 위치가 다르고 점머는 명사성 성분을 대체해 주는 거예요. 你想吃什么 하면 吃에 해당하는 게 吃肉, 吃饭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怎么吃 라고 하면은 앞에서 해당하는 것들이 뭐 随便吃 이런 식으로 수로성 성분이 대체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随便你吃什么 네가 뭘 먹든지 편하게 해라. 随便你怎么吃 어떻게 먹든 편하게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의미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다. 그래서 수로의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고요. 시험에 둘 다 출제가 됐었다. 자, 그래서 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어디다? 의문대명사다. 의문대명사의 비의문용법과 이런 이 용법 비교란 대명사끼리 용법 비교하는 거 소수로 나온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걸 일단 무조건 오늘은 이 의문대명사 용법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사로 올게요. 수사. 그래서 수사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1, 2, 3, 4, 5, 6, 7, 8 구체적인 수량을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를 나타내는 말을 우리가 수사라고 해요. 근데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문법 특징은 뭐냐? 무조건 양사랑 결합해야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아까 명사의 문법 특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대 언어랑 달리 싼런 안 되고 싼가란 이렇게 반드시 해줘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법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한 수사 중에서 자, 우리가 정수라는 개념 있죠. 기본이 되는 수 2, 3, 4, 5, 6, 7, 8 이거를 지슈츠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 말도 똑같이 첫째, 둘째, 셋째 1, 2, 3과 다르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죠.
이거를 중국어에서는 쉬슈츠, 쉬츠, 서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순서를 나타낼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는 외국인들이 배울 때 어려워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그 순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명칭이 아예 다르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어떻게 하면 돼요? 띠를 붙이면 돼요. 1, 2, 3, 4, 5, 6, 7, 8 앞에 띠, 띠, 2, 띠, 3 이렇게 하면 되니까 훨씬 간단하죠. 그러면 자 우리가 문법 기출문제를 보면 거의 90%의 유형이 뭐냐면 비문을 주고 이 비문을 고치고 그리고 그 근거를 적는 문제가 나와요. 90%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애초에 문법 공부를 하실 때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자, 요 개념은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 기출문제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나중에 보세요. 문법의 오류 유형을 분석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틀린 문장을 낸다 그랬죠.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는 昨天晚上我睡了几乎1个小时的午觉现在很困인데 지우의 위치가 부사니까 수러의 앞으로 가서 几乎睡了1个小时的午觉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잘못됐죠. 어순 오류. 추어 쉬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일부러 비문을 내는데 이 비문의 유형이 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추어 쉬는 뭐예요? 어순 오류. 1호는 뭐예요? 뭔가를 빠뜨렸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지하는 뭐예요? 쓰면 안 되는데 썼다 라는 거죠. 훈용은 뭐예요? A를 써야 되는데 B를 썼다 이런 식으로. 요거를 우리 4가지 유형. 그래서 이 유형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류가 있으면 고쳐라. 그 다음이 그리고 이 근거 왜 이렇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적어라 라는 게 보통은 근거를 적어라 라는 게 세 번째. 그래서 이 5문장 수정할 때 꼭 얘가 오류 유형 그다음에 수정 그리고 오류에 대한 근거 이 3가지가 한 세트예요. 거의 90%가 이렇게 나오니까 거의 모든 포인트를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포인트별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 좀 차이가 이제 많이 다르다. 예를 들면 아까 뭐와 같이 쓰일 수 있다 없다.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우지야 혹은 이로. 예를 들면 아까 방위사 샹리를 꼭 붙여야 되는데 빼먹었다. 그 이로가 되는 거고 꼭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데 썼다. 그 우지야가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을 한국어로 쓸 때 여러분이 답안 쓸 때 어떻게 써요? 이러이러해서 붙일 수 없다. 이러이러해서 붙여야만 한다. 한국어로도 답안 똑같이 쓰겠죠. 그럼 중국어로도 이거에 대한 틀 답안이 있으면 그 표현은 계속 똑같이 쓰고 그 안에 들어가는 키워드가 다르겠죠. 예를 들면 부통명詞表处所使不能加 이건 不能加 똑같겠죠. 不能加方位指上里. 그러면 이것도 이러이러할 경우에 띠를 붙일 수 없다. 서수 띠를 붙일 수 없다. 그러면 不能加띠 이거는 다 똑같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 먼저 시험에 나오는 유형을 먼저 접목하고 이 유형별로 찾을 수 있는 틀 표현을 중거로 먼저 외우고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한 줄 두 줄대로 중요한 포인트만 딱 하시면은 문법은 거의 끝이 난다. 근데 명사 같은 경우엔 주로 아까 이런 어순오류 문제나 얘는 여기 수집받을 수 없으니까 뒤로 빼야 된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를 붙일 수 있다 없다 이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의문대명사 같은 경우에도 이럴 때 셔머를 써야 되고 이럴 때 점머를 써야 된다. 의문대명사 같은 경우 이런 오용 문제가 잘 나오고요. 그리고 수사 같은 경우도 이럴 때 뭐를 붙여야 된다 붙이면 안 된다. 우지아 이로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우지아랑 이로는 거의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붙여야 되고 이때는 빼야 된다. 이게.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띠를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 띠를 쓰면 안 되냐? 이런 거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형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아까 방위사 샹을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 리를 쓰면 안 돼, 샹 리를 써야 되고 어떨 때 쓰면 안 되냐? 이것도 문제 유형은 똑같아요. 어떨 때 띠를 써야 되고 어떨 때 쓰면 안 되냐? 그럼 띠를 꼭 써야 되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숫자가 순서의 개념을 나타낼 때 반드시 써야겠죠. 근데 이 숫자가 이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순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第1회, 第2회, 第3회라고 하지 않죠. 1회, 2회, 3회라고 하죠. 1번, 2번, 3번, 4번. 第1반, 第2반 하지 않고 그냥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애초에 순서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 같은 경우엔 띠를 굳이 또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우지아 문제는 뭐예요? 아까 나라 이름, 지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장소성을 내포하니까 방위사를 또 붙일 필요가 없다 그랬죠. 이런 기능이 서로 중첩되거나 이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가 있으면 또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논리 구조는 이런 우지아 문제에서 다 똑같아요. 얘가 이미 이런 기능을 하니까 얘는 또 붙일 필요 없어. 예를 들면 아까 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싼 거, 수량고 이미 있으니까 걔가 복수를 나타내니까 또 복수를 나타내는 원을 붙일 필요가 없다. 논리 구조는 우지아 문제 다 똑같아요. 이미 그 기능을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 이미 걔 자체가 날짜, 연도, 월, 일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1층, 2층, 3층. 1호, 2호, 3호, 2층, 2층, 3층 하면 돼. 第二层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예외다. 자, 그 다음에 마인드맨 10페이지로 와서요. 수사는 아까 의문대명사의 활용용법 중에 뭐가 있었어요? 허지라는 게 있었죠. 허지. 의문대명사의 활용용법 중에 허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의문대명사가 실제 의문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불특정한 대상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허지라고 했어요. 그럼 수사의 허지용법은 뭘까요? 원래 모든 수사는 1이면 1개, 2면 2개, 정확한 구체적인 수목을 나타내야 돼요. 수량을. 근데 우리 한 2, 3일 있다가 아니 우리 한 이틀 있다가 밥이나 한 끼 먹자라고 할 때 이틀은 내가 말했을 때 의도가 진짜 딱 이틀 후일까요? 대부분 우리 인사말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사의 허지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쁘 덩텐 한 걸음에 하늘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쁘는 정말 한 걸음일까? 단숨에 성취를 이루다라는 거를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쓰이는 거죠. 이런 것들은 허지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은 보통 이는 완전히 적은 숫자, 그쵸? 근데 싼 같은 경우에는 많음을 나타낼 때도 있고 적음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르 부제 루산르시라고 하면 하루를 안 봤을 뿐인데 마치 3일이나 안 본 것 같다라고 할 때 3일은 많은 시간을 나타내는 것 같죠. 근데 10일3일 땅과 무시한칸 이거 기출했던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고작 3일을 안 봤을 뿐인데 눈을 동그랗게 뜰 만큼 크게 괄목 상태했다 발전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랬을 때 3일은 뭐예요? 고작 3일. 적음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싼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서는 많음으로 쓰이고 어떤 적음으로 쓰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딱 3일이 아니라 구체적인 딱 3일이 아니라 불확실한 대상을 나타내는데 수사의 허지용법은 많음을 나타내거나 적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10에 台上 3分钟, 台下 10年功 할 때 무대 위에 3분을 위해 무대 밑에선 10년을 노력한다 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산포는 되게 짧은 시간이죠. 근데 뒤에서 10는 매우 긴 시간이죠. 이때는 수량의 많음을 나타낸다. 이런 게 이제 수사의 허지용법이다. 자, 그 다음에 특수수사 중에서 이런 건 나중에 하고 빤을 먼저 한번 볼게요. 빤. 네. 그래서 우리도 반이라는 개념이 있죠. 반개. 뭐 1시 반 할 때 반. 중국도 똑같이 반이라는 걸 쓰는데 30분이라고 할 때 중국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半个小时. 근데 1시간 반이라고 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 半小时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왜 이때는 빤이 거의 앞에 오고 이때는 빤이 거의 뒤에 올까? 이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빤 앞에 수사가 있고 얘는 없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 다른 수사가 없으면 빤이 양사의 앞에 오고 앞에 다른 수사가 있으면 뒤에 온다. 이건 어떤 문제로 나오겠어요? 추어쉬, 어순오류 문제로 많이 나와요. 우리가 예를 들어 1시간 반이라고 하면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이것이 없이 반 이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1시간 반 그대로. 그게 아니라 앞에
수사가 있을 때는 뒤에 오고, 양사 뒤에 오고, 수사가 없을 땐 뒤에 오고, 있을 땐 앞에 온다. 이게 중요한 시험 포인트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사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수사는 어떤 구체적인 수목,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었다면 양사는 뭐예요? 양의 개념을 나타내는 거죠. 양의 개념을. 자, 그래서 양사의 첫 번째 문법 특징도 앞에 수사, 명사와 마찬가지로 뭐예요? 수, 량, 결합해야 비로소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사의 종류는 크게 우리가 전용 양사와 차용 양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눌 수 있어요. 주안용량치 다음에 차용,借用量치. 그래서 차용 양사는 쉬워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다라고 할 때 이 쪼즈 차이 이런 거, 탁자 가득한 음식 뭐 이런 거, 이슈자슈 책장 가득한 책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런 모든 명사는 양사로 차용될 수 있다. 이게 차용 양사 개념이고 그게 아니라 이 명사는 반드시 그 명사를 세주는 전용 파트너가 있다. 이게 전용 양사의 개념이에요. 이게 한국이나 다른 언어랑 우리나라도 양사가 많이 발달돼 있죠. 나무 한 그루, 배추 한 포기, 책 한 권. 근데 중국어는 그게 더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명사는 이러이러한 양사와 따페이가 된다. 그래서 이 전용 양사와 명사의 호응, 따페이는 불규칙적인 경우도 많고요. 외워서 관용적으로 써야 되는 경우도 많고라는 거죠. 외국인한테 되게 어려운 이제 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전용 양사는 다시 단수의 개념이 있고 복수의 개념이 있어요. 단수의 개념은 우리가 개체 양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복수의 개념 뭐예요? 젓가락 한 쌍, 양말 한 짝 같은 거죠. 우리나라 말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울 건 없고. 근데 아직까지 집합양사는 안 나오고 개체양사 나오는데 개체양사에서 유의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용법이 비슷한 것들끼리 중에서 헷갈리는 거.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똑같은 장소를 세는 말일 때 치아를 쓸 때도 있고 수어를 쓸 때도 있어요. 치아는 보통 어디에? 이자 상店, 이자 인항 이런 식으로. 근데 수어는 보통 뭐예요? 공공기관, 이저수어 다슈 이런 식으로. 그럼 똑같이 기관을 세는 건데 장소를 세는 건데 어떨 때 지하 쓰고 어떨 때 수어 쓰고 이런 것도 좀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때로는 음성은 같은데 용법이 다른 것들이 있죠. 똑같은 커인데 얘는 뭐예요? 이커슈 이럴 때 쓰고 얘는 뭐예요? 이커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용법상 유사성이 있거나 음성상 유사성이 있는 것들끼리 놓고서는 뭐 구별한다던가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마인드맵 뒷페이지 1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예. 자, 그래서 일단 단수, 복수의 개념을 각각 개체양사, 집합양사라고 하고요. 아까 키가 얼마나 크냐, 또다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키가 얼마나 크냐, 뭐 아니면 여기에 얼마나 무겁냐, 얼마나 넓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무기, 부패, 높이 이런 개념을 도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뚜량, 양을 측량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도량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근데 양사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부팅량치예요. 그게 뭐냐? 양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요리 레시피를 보게 되면 뭐 티스푼부터 몇 밀리리터 그 계량이 되게 많이 정확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때요? 한 소큼 뭐 조금만 넣어봐 이런 식으로 알아서라는 거. 그 조금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양을 정확하게 정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양사 부팅량츠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도 그런 게 있죠. 조금 그쵸? 근데 중국어에서 조금이라는 게 그런 뜻을 나타내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오디알이 있고 하나는 이디알이 있어요. 근데 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옷이 좀 큰데 라고 할 때 좀은 뭐를 쓸까요? 这件衣服有点大. 좀 더 작은 거 없나요? 할 때 좀은 뭘 쓰죠?
有小一点的吗? 라고 하죠. 그럼 똑같아 EODR, EDR인데 둘 다 우리말로 해석할 때 둘 다 좀인데 EODR은 어떻게 쓰였어요? 这件衣服有点大. 이거 좀 커요. 有点大.有没有小一点的呢? 이렇게 쓰죠. 일단 위치상으로 봤을 때 EODR은 형용사의 앞에 쓰여서 부사의 기능을 하고요. EDR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의 뒤에 쓰여서. 그리고 의미도 좀 달라요. EODR 따 할 때 내 느낌 어때요? 만족해요? 불만족해요? 나한테 커서 안 좋은 거죠. 혹은 이거 나한테 좀 작은데 EODR 샤오라고 하겠죠. 원래 따랑 샤오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근데 EODR을 붙임으로써 어떻게 돼요? 내가 싫은 느낌이 들게 되죠. 부정적 느낌이 추가가 된다. 불만족스러운 어기가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EODR 따. 근데 요 샤오 이디알드마 라고 할 때 샤오 이디알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좀 더 작은 것이 없냐는 거죠. 그럼 이때 의미는 뭐예요? 비교의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그래서 우리가 좀 천천히 걸어 이럴 때도 징만디알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뭐뭐 해라.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EDR은 문장 성분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EDR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这件 문장 성분에서 我会说 EDR 한위라고 하면 이때 EDR의 성분은 뭘까요? EDR의 품사는 하나예요. 부정양사. 양사예요. 품사는. 이거 똑같이 EDR 이렇게 수량으로 구성된 양사예요. 근데 얘가 我会说 EDR 한위라고 하면 이때 EDR의 품사는 뭐예요? 관용어라는 거예요.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이 목적어를 꾸며준 수량 명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관용어예요. 근데 我比他大一点 이라고 하면 이때 뭐예요? 보어가 된다는 거죠. 형용사 수로 뒤에서 보충해주는 부어의 의미이다. 자, 그리고 준양사의 개념. 이 준은 뭐예요? 양사에 준하다라는 거죠. 양사에 준하다. 양사에 준하다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얘는 양사가 아닌데 양사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명사성 양사라는 표현도 써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1시간 할 때 시간이 뭐였죠? 小时. 그쵸? 그다음에 싱치는 한 주, 두 주 할 때 주죠. 그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1个小时 1个小时 1个星期 해도 되고 1小时 1星期 해도 돼요. 그쵸? 근데 1년이라고 해서 1个年 하루라고 해서 1个天 1个点 한시라고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 니엔, 티엔, 디엔이 이미 양사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양사를 쓸 수 없다. 이게 준양사의 특징이에요. 아까 우지야 쓸데없는 거를 붙이는 거는 이미 기능하고 있는 다른 게 있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니엔, 티엔, 디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양사에 준하기 때문에 또 다른 양사를 붙일 수 없다. 이건 말이 돼요. 근데 싱치 샤오시 얘 같은 경우에는 왜 얘도 준양사거든요. 근데 얘는 왜 앞에 거를 붙일 수 있을까? 그 이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보세요. 니엔티엔디엔하고 샤오시 싱치 얘네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쵸. 얘는 단음절. 얘는 뭐예요? 이음절. 아까 현대한어의 어휘 특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쌍음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양사를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음절 벗어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셔시 3음절이라서 안 좋았는데 이거 붙이는 순간 이음절 딱 해서 듣기가 좋다. 그러니까 이런 이음절의 준양사는 양사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1음절은 붙이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양사 파트에서는 이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이 부정양사, EODR, EDR하고 구별하는 거다.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명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 봤는데요.
오늘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은 문법 같은 경우 노란색으로 칠해진 게 없잖아요. 최다 출제는 없다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복습을 할 때 꼭 하나를 해야 된다. 그럼 뭐를 해야 된다? 비의문 용법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취사 선택. 자, 일단 좀 쉬겠습니다.